남편은 내가 매달 5천만 원을 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골골대는 아내 같으니 이 시간부로 우리 이혼이야. 집이랑 모든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가서 내 새 아내 될 사람에게 줬어. 다음 날 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재물 복이 넘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원하며 저희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보통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진 호화로운 아파트 거실에서는 그 소리가 천둥 같은 고함에 묻혀버렸다. 박미나는 벨벳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붉은 자국이 마르지 않은 휴지를 든 채 떨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쇠사슬에 묶인 듯 답답했다. 하지만 몸의 고통은 지난 5년간 그녀의 곁을 지켰던 남자가 안겨준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진우는 거만하게 서서 넥타이를 풀었다. 마치 미나의 존재 자체가 이 집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 같다는 태도였다. 그의 옆에는 짙은 화장과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의기양양하게 진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여자는 김유라였다. 최근 들어 이웃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던 그의 비서였다. 쓸모없는 아내 같으니 골골대기나 하고 내년 하는 짓이라곤 병원비로 돈이나 축내고 역겨운 기침 소리로 이 집을 더럽히는 것뿐이잖아. 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이 시간부로 우리 이혼이야.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내 창백한 얼굴을 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난 날 큰 파티에 데려갈 수 있는 신선한 파트너가 필요하지. 너 같은 송장이 아니라고. 미나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는 남편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라 공허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진우 씨, 난 당신 아내예요. 지금까지 항상 뒤에서 당신을 지지했어요. 3년 전 당신 사업이 거의 망했을 때 누가 도왔는지 잊었어요? 진우가 큰 소리로 웃었다. 아주 경멸적인 웃음소리였다. 유라도 킥킥거리며 길고 빨간 손톱을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비웃음을 숨겼다. 나를 도왔다고? 네, 그 알 수 없는 기도 따위가 날 구했다고 생각해? 전부 내 능력 덕분이야. 그리고 알아도 박미나. 오늘부터 넌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집, 차,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산은 내 새 아내 될 유라 이름으로 다 옮겨놨으니까 넌 여기서 단 한 푼도 가질 권리가 없어. 미나는 침묵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산의 부촌에 위치한 이 집은 진우의 돈이 아닌 순전히 그녀 자신의 노력으로 산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자산을 그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게 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겸손함이 진우가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 전부 저 여자에게 줬다고요? 미나가 나지막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연하지. 방구석에서 끙끙 앓기만 하는 너보다 유라가 이 호사를 누릴 자격이 훨씬 넘치니까 진우는 죄책감 없이 대답했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미나 앞에 던졌다. 내 그 낡아빠진 옷들이나 챙겨가. 내 흔적이 단 하나도 여기에 남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내일 우리 변호사가 공식 서류를 보낼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넌 나랑 이혼한 거야.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와 미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정말 안 됐네. 아픈 데다. 가난하기까지 하고 이제 버림까지 받고 이 부산에 부산역 근처만 가도 싼 여관 많아. 진우 씨한테 받은 용돈 남은 거 있으면 거기서 잘 수 있겠네. 미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만성 피로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으로 몸은 허약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진우처럼 비열한 남자를 위해 흘릴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들고 마지막으로 아주 예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그게 당신 뜻이라면 당신은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졌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이 도시에서 인생의 수레바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요. 오늘 당신이 버린 것을 다시는 찾으려 하지 마세요. 미나는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진우는 그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널 찾는다고? 꿈깨.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어서 꺼져. 미나는 그 집의 큰 문을 나섰다. 부산의 습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문으로 걸어갔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위선으로 가득 찬 인생의 한 장을 이미 닫아버렸다. 지금까지 진우는 미나의 수입이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수제 쿠키를 팔아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 뒤에서 매달 5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술 스타트업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큰 길가에 도착한 미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그동안 진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기기였다. 그녀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주택단지 입구로 와서 저 좀 태워주세요. 평소 타던 차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밤부터 이진우 계좌의 모든 자금 흐름을 차단하세요. 신용카드 한도도 남김없이 비워버리고요. 미나는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편에서 목소리가 답했다. 미나는 방금 떠나온 호화로운 아파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 거짓의 모래 위에 세워진 진우의 세계가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무너져 내릴 것을 알고 있었다. 부산의 밤은 평소보다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졌지만 진우의 마음은 꽃이 핀 듯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호화로운 집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한 기분이었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술을 따르며 유라와 함께 새로운 자유를 축하했다. 그들은 거실 중앙에서 가볍게 춤을 추며 구석방에서 항상 기침만 해대던 병든 아내의 방해 없이 부와 사치로 가득 찬 미래를 상상했다. 자기야, 내일 우리 센텀시티 백화점에 가야 해. 우리 사랑의 증표로 제일 비싼 명품 가방 사줘. 유라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애교를 부렸다. 진우는 자신이 자신의 왕국의 왕이 된 것처럼 크게 웃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 집은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차도 마찬가지야. 내일부터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박미나는 그냥 짐이었어. 밖에서 썩게 내버려둬. 하지만 승리의 분위기는 진우가 스마트폰 앱으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주문하려 할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제 버튼을 누르자 빨간색 알림이 떴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마 앱에 문제가 있나 보네.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 중얼거렸다. 그는 지갑에서 금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과시용으로 사용하던 카드였다. 그는 카드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려 했지만 다시 메시지가 나타났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이거나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진우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즉시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자 심장이 빚는 것 같았다. 0. 주거래 계좌에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회사 자금을 보관해둔 비상 계좌로 전환했다. 결과는 마찬가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블랙홀이 몇 시간 만에 그의 전 재산을 빨아들인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자기,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유라는 진우의 표정 변화를 보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은행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 내일 아침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볼게. 진우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한편 바다를 마주한 한 고급 부티크 호텔에서 미나는 발코니에 앉아 밤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의 병은 그동안 내적인 스트레스와 유독한 가정 환경 때문에 악화되었던 것이다. 자유의 공기를 몇 시간 들이마시자 가슴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녀 앞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방금 입금된 월간 수입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가 비밀리에 구축한 주식 포트폴리오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진우가 가장으로서 돈을 버는 주체라고 느끼도록 내버려 뒀다. 하지만 진우가 명품을 사는데 사용한 돈은 사실 미나가 마치 진우의 사업 커미션인 것처럼 교묘하게 흘려보낸 생활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진우 씨가 지난 1시간 동안 신용카드를 10번이나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미나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가 보고했다. 그는 그동안 택배기사로 위장해온 미나의 충직한 비서였다. 미나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셨다. 내버려둬 내 자산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 집과 차가 법적으로 대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유령 회사 명의로 구매되었다는 걸 잊었나 보네. 그리고 그 대주주가 바로 나라는 것도. 불쌍한 진우는 몇 달 전 그가 서명했던 서류가 유라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의성실 계약 위반 시 모 회사의 자산을 반환한다는 서약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미나는 1년 전 진우의 외도 낌새를 처음 눈치챘을 때부터 이 덫을 설계해왔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했지만 밤이 깊어 자동 응답기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애교를 부리던 유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진우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진우 씨, 설마 돈 다 떨어진 건 아니지? 나한테 전부 주기로 약속했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가짜 상냥함이 사라졌다. 조용히 해, 유라. 이건 분명 시스템 오류야. 내가 이 부산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내 돈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 진우가 소리쳤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집을 떠나던 미나의 차분한 눈빛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패배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치명적인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내에 대해 뭔가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박미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녀는 쫓겨날 때 보통 아내들처럼 울고불고 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부산항대교 위로 해가 떠오를 무렵 진우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은행에서 온 좋은 소식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은행이 아니라 경찰과 법원 집행관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씨. 저희는 지금 댁의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실소유주 명의로 발부된 주택명도 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 회사의 계약 불이행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막 잠에서 깬 유라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진우가 오만함으로 쌓아올린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고급 주택단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소동은 이웃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값비싼 실크 파자마만 걸친 진우는 시뻘개진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앞에는 법원 공무원 복장을 한 남자가 유효한 법적 서류 뭉치가 끼워진 클립보드를 들고 차분하게 서 있었다. 몇몇 단지 보안 요원들이 그들 뒤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지키고 섰다. 이건 실수입니다.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는 바로 저예요. 제가 방금 이 자산을 제 약혼녀 이름으로 이전했단 말입니다. 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길 건너편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가사도우미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공무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욕설보다 더 아픈 동정의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이진우 씨, 이 서류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주택과 차고에 있는 고급차 2대는 푸른 바다 벤처스 유한회사 소유의 자산입니다. 최근 등기부 등 본에 따르면 귀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이 입증되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대주주께서 모든 경영권을 인수하셨습니다. 대주주? 누구요? 내가 맨주먹으로 그 회사를 일군 사람인데. 진우는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그의 눈은 소유 구조 항목의 마지막 줄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그가 지금까지 그저 가족관계 증명서의 일부로만 여겼던 이름 박미나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지분 소유율 99%라고 쓰여 있었다. 진우는 주위 세상이 빠른 속도로 도는 것 같았다. 어떻게 미나가 매일 아침 부엌에서 밀가루나 만지작거리거나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 채 방에 힘없이 누워있던 그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업 제국의 실제 주인이란 말인가?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인터넷으로 쿠키나 구워 파는 게 전부라고. 기껏해야 립스틱 살 돈이나 벌었겠지. 진우는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집안에서 유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직원들이 값비싼 가구 몇 개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방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으려 했다. 하지만 한 여성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지난 1년간 회사 자금으로 구매된 모든 물품은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건 진우 씨가 준 선물이야. 당신들한테는 권리가 없어. 한편 그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시내의 한 프리미엄 건강 클리닉에서 미나는 폐를 위한 증기 치료 세션을 막 끝낸 참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옛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노트북 화면으로 보고 있었다. 미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진우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5년 전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진우의 사업 자금으로 썼던 것을 기억했다. 고집센 부산 사나이인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위신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이불 속에서 정교한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했고 진우의 제품이 부산을 넘어 전국 해외까지 팔리도록 만들었다. 월 5천만 원의 수입은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나가 침묵 속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장 알고리즘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투자하며 보낸 수천 시간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녀는 그 모든 돈을 진우가 전혀 모르는 별도의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왔다. 그녀가 겪었던 병은 사실 혼자서 큰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을 수발해야 했던 극심한 피로 때문이었다. 회장님, 이진우 씨가 본사에 계속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새 대표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들어온 비서가 보고했다. 허공에 소리치게 내버려둬.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개인 물품은 전부 문 밖으로 던져버렸는지 확인해줘. 내 재산에 그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미나는 이어서 또 다른 디지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달 동안 수집한 진우와 유라의 불륜 증거들이었다. 진우가 내연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회사 자금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액수는 2억 원에 달했다. 자금 횡령으로 형사고소 준비해요. 그가 오만하게 나를 부산역 근처 쪽방으로 쫓아낸 후에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미나가 냉정한 어조로 덧붙였다. 이제는 굳게 잠긴 집 앞에서 진우는 절망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배자가 아니라 아내가 깔아준 무대 위에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옆에 있던 유라는 진우가 가짜부로 자신을 속였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네가 부자라고? 알고 보니 빌어먹을 내 아내한테 셔터맨 노릇이나 하고 있었던 거잖아. 재수 없는 놈. 유라는 진우에게 구두를 던지고는 지갑에 남은 돈으로 부른 카카오 택시를 타고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진우는 길가에 홀로 남겨졌다. 타는 듯한 부산의 햇살 아래서 그는 미나의 번호를 눌러보았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통화 중 신호음뿐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자갈 한 줌을 얻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산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바다 표면에 주황빛을 반사했다. 하지만 진우에게 세상은 짙은 먹구름에 덮인 듯 했다. 그는 고급 주택단지 길가에 자신의 여행 가방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유라는 정말로 떠나버렸고 귓가에 맴도는 욕설만을 남겼다. 더 이상 애교 섞인 포옹도 멋진 남자라는 찬사도 없었다. 진우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평소 자랑하던 스포츠카 키를 찾았다. 하지만 몇 시간 전 압류 담당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낡아 빠진 실크 파자마에 땀 냄새가 밴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중년 남성에 불과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몇몇 사업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평소라면 그에게 근사한 저녁을 사겠다며 앞다투어 연락하던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대형 건설업체 김 사장에게였다. 김 사장님, 접니다. 이진우, 잠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계좌에 작은 오해가 좀 생겨서요. 아, 이 대표,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가 지금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말이야. 게다가 자네 회사,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다음 달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진우는 다른 동료에게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도시에서 나쁜 소문은 돼지국밥 냄새보다 빨리 퍼졌다. 모두가 부산의 사자가 이빨을 잃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사업에 숨을 불어넣어 준 것이 미나의 지능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두뇌가 스스로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았다. 배고픔이 그의 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갑을 뒤져 겨우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찾아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은 이미 유라가 택시비를 내는데 써버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진우는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다. 그는 생수한 병과 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사무실 가죽 의자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맛없는 김밥을 씹으며 진우는 아까 직원에게서 빼앗았던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는 푸른 바다 벤처스의 재무 보고서를 읽었다. 매달 들어오는 자금 흐름을 보고 그의 눈이 커졌다. 월 5천만 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지금까지 회사의 순이익이 고작일 2천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복잡한 운영비로 다 나간다고 생각했다. 예전 미나의 설명에 따르면 그랬다. 알고 보니 미나는 잉여 이익을 자신의 명의로 된 비상계좌에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것이다. 미나는 수백 개의 디지털 광고 포트폴리오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관리했고 그 로열티는 매 초마다 쏟아져 들어왔다. 그 여자가 날 속였어. 진우는 정당화를 찾으려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작은 양심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널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만해서 진실을 보지 못한 거야. 진우는 아내가 쉬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녀를 구박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미나가 열에 들떠 떨면서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을 비웃었던 것을 기억했다. 진우는 그것이 교류도 없는 아내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쓸데없는 취미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친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온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미나가 부산의 가장 권위 있는 오피스 빌딩인 센텀시티의 한 건물 앞에서 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창백한 얼굴도 집에서 입던 낡은 옷도 없었다. 미나 옆에는 비서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매우 공손하게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사진 배경에는 새로운 회사 간판이 보였다. 미나 디지털 엠파이어. 진우의 피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 때문이었다. 그는 미나가 남편의 자존심을 존중하기 위해 약한 아내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다른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을 넘자 미나는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진우의 모든 삶을 파괴할 수 있었다. 진우는 다시 미나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10번 여전히 답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 얘기해 볼 수 있잖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나 아직 내 남편이야. 메시지는 수신 확인 표시인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다. 차단되었다. 진우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좌절감에 소리쳤고 생수병이 엎질러졌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압박감에 미쳐버린 새로운 미친 사람으로 여기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 아래에서 진우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살던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가 숭배하던 약혼녀는 폭풍이 닥치자마자 그를 배신했다. 내일은 가정법원에서 공식 이혼 서류가 처리되는 날이다. 진우는 변호사도 돈도 없이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을 알았다. 그는 미나를 찾아야 했다. 어제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여자에게 자비를 구해야만 했다. 진우는 부산 센텀시티의 마천루 로비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마르고 굳은 땀으로 몸이 끈적거렸고 그의 실크 파자마는 어젯밤 그를 불쌍히 여긴 주차 관리인에게 빌린 낡은 재킷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의 찬한 눈은 안내 데스크 위에서 반짝이는 디지털 간판, 미나 디지털 엠파이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그의 길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구직을 원하시면 뒷문으로 가주십시오. 한 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은 고급 노숙자처럼 보이는 진우의 행색을 훑었다. 나는 미나의 남편이요. 아니, 박미나 회장님 말이요. 들여보내주시오. 진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위험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되찾으려는 듯 소리쳤다.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한 명이 작은 웃음을 참았다. 선생님, 박 회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에서 온 투자자들과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약속 없이 특히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돌아가 주십시오. 진우는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자신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부산의 아스팔트를 달구기 시작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는 미나가 분명히 문으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2시간이 지났다. 4시간, 진우의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고 머리는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갑자기 칠흑 같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 로비 바로 앞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비서인 남자, 어젯밤 소셜미디어 사진 속 그 남자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다. 미나가 내렸다. 그녀는 깊은 부산 바다색과 어울리는 아주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이제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장식된 그녀의 긴 목선을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너무나 권위 있고 건강해 보였으며 진우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나야, 미나야, 기다려. 진우가 달려가며 소리쳤다. 미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값비싼 선글라스 너머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그 남자가 다가오게 하되 안전거리는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또 무슨 일이죠, 이진우 씨? 미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냉동실에서 막 꺼낸 얼음처럼 예전에 집에서 항상 진우를 맞이하던 부드럽고 헌신적인 음색은 더 이상 없었다. 미나야, 제발, 이건 다 오해야. 유라가 날 부추겼어. 그 여자가 너를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시켰다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미나야, 사랑해. 제발 집에 돌아가게 해줘.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내 모든 계좌가 막혔어. 진우는 인도 위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고집센 부산 남자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미나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아주 무표정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오해라고? 당신은 내가 쓸모없는 골골대는 아내라고 했잖아. 내가 짐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누가 내 자존심을 먹여 살렸는지 아니까 구걸하러 온 거야? 나 아파, 미나야. 머리가 어지러워.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진우는 예전에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통했던 동정심 유발 작전을 시도하며 흐느꼈다. 미나는 작게 웃었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웃음이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진우 씨? 난 그동안 정말 아팠어. 하지만 내 병이 뭔지 알아? 당신의 행태를 보고 역겨움을 참느라 아팠던 거야. 당신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해주려고 매일 약한 여자인 척해야 해서 아팠던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독, 바로 당신을 버리고 나니 난 아주 건강해졌어.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건물에서 나와 미나에게 다가왔다. 박 회장님, 이진우 씨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2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회장님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진우의 얼굴은 예전에 미나가 기침 발작을 일으켰을 때보다 더 창백하게 변했다. 2억 원? 미나야, 설마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건 아니지. 난 내 남편, 아니 전 남편이잖아. 그 이혼 서류 어제 당신이 직접 아주 신나게 서명했잖아. 안 그래? 미나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즐겨. 내일이면 넌 아마 쇠창살과 차가운 벽만 보게 될 테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집, 내일 철거될 거야. 내 땀으로 지은 집에 당신 같은 남자와의 추억이 깃드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미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고급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망연자실한 진우의 얼굴 앞에 옅은 배기가스를 남기고 떠났다. 진우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김유라라는 이름이 떴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진우는 전화를 받았다. 유라야, 자기야, 다시 돌아온 거야? 야, 이진우, 방금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 네가 지난달에 사준 가방 지금 횡령 증거물로 신고된 회사 카드로 결제됐다더라. 경찰이 나도 찾고 있어. 이 재수 없는 놈, 거렁뱅이가 부자 행세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뚝! 진우는 배터리가 다 닳아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낯선 부산 시내의 인파 속에 홀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부산항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가치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부산에 다시 밤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의 저녁 식사를 비추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없었다. 그는 북한 근처의 빽빽한 주택가에 있는 좁은 고시원 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시끄러운 배엔진 소리가 그의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방에는 곰팡내 나는 얇은 매트리스뿐이었다.
수입산 양털 카펫이 깔려있던 그의 옛 침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진우는 근처 편의점에서 겨우 충전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기관총 탄환처럼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부재중 전화 200통과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빚 독촉업자, 은행,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부산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미나의 법률 비서가 보낸 메시지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다. 메시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거대한 불도저 한 대가 그의 호화로운 집 마당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미나는 장난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내일 아침 그 집을 평지로 만들 작정이었다. 미쳤어. 저렇게 비싼 집을 그냥 부숴버리겠다고? 진우는 좌절감에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얇은 합판벽에 막혀 희미하게 들렸다. 옆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그의 굴욕감은 더욱 커졌다. 진우는 미나에게 맹목적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미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제발. 그 집 그냥 팔아. 돈은 네가 다 가져도 돼. 하지만 제발 경찰 신고는 취하해줘. 나 감옥 갈 수 없어, 미나야. 나 이 도시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라고. 메시지는 여전히 수신 확인 표시인 숫자 1에 머물러 있었다. 미나는 정말로 모든 소통 경로를 차단해버렸다. 절망에 빠진 진우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지를 얻으려 했다. 그는 갑자기 부자가 된 아내의 잔혹함에 희생된 척하며 동정을 얻기를 바랐다. 하지만 피드를 열자마자 그는 부산 시민그룹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동영상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는 진우가 피를 토하며 기침하는 미나를 내쫓는 CCTV 녹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미나를 골골대는 아내라고 모욕하는 그의 오만한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아래의 댓글은 매우 신랄했다. 은혜도 모르는 놈, 얹혀 살면서 바람 피우고 아내까지 내쫓아. 용서해주지 마세요. 박 회장님, 저놈 썩게 놔두세요. 이게 바로 부산 땅에서 받는 인과응보다. 진우는 휴대폰을 매트리스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어두운 골목에 몰린 쥐가 된 기분이었다. 부산에서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가장 미움받는 기생충 같은 남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갑자기 고시원 문을 누군가 거세게 두드렸다. 진우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누구세요? 그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이진우 씨 이름으로 자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목소리에 진우의 다리가 풀렸다. 진우는 좁은 골목으로 난 작은 창문을 보았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창밖으로 뛰어내렸고 쓰레기 더미 위로 착지할 때 발의 고통을 무시했다. 그는 있는 힘껏 달렸고 주민들의 빨랫줄과 질퍽한 쥐구멍 같은 골목 사이를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오늘 밤 잡히면 인생이 정말로 끝장이라는 것만 알았다. 그는 부둣가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 나무로 만든 어선들이 당당하게 정박해 있는 곳이었다. 진우는 나무 더미 뒤에 숨었다. 숨이 찼다. 그의 숨도 가빠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미나가 자주 느끼던 것과 비슷했다. 그는 자신이 매일 가했던 정신적 압박 속에서 미나가 숨쉬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싸워야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가 아주 잘 아는 번호로부터 온 전화였다. 미나가 아니라 시골에 계신 그의 어머니였다. 진우야, 아가, 왜 내 집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니? 엄마가 너랑 미나 보려고 막 부산에 도착했는데 너희들 어디 있니? 이웃들한테 들으니까 네가 미나를 쫓아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아가? 늙은 목소리가 흐느꼈다. 진우는 침묵했다. 그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저 망했어요. 어머니,
미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절 파멸시켰어요. 미나가 널 파멸시킨 게 아니야, 진우야. 내 자신의 오만함이 널 그렇게 만든 거지. 네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분수를 잊어버린 거야. 사실 그 모든 건 내 착한 아내를 통해 잠시 맡겨진 것뿐이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날카롭게 찔러왔다. 진우의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다 닳아 통화가 끊겼다. 그는 이제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멀리서 경찰의 탐조등이 부두 지역을 훑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진우는 상품 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렸다. 내일 아침 해운대에서 해가 뜰 때 그는 더 이상 자유인으로서 공기를 마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북항 부두구석 경유 냄새가 나는 비닐 덮개 더미 뒤에서 몸을 떨며 잠에서 깼다. 새벽녘에 나지막이 울리는 배 엔진 소리는 그의 귓가에 판사가 내리는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첫 새벽빛이 바다 표면에 닿자마자 그는 문을 연 포장마차를 찾아 휴대폰을 충전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의 손이 떨렸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그는 곧바로 한 가지 일을 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한 번 연결음이 들렸지만 끊어졌다. 두 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세 번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목숨이 저편의 진동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경찰이 휴대폰 신호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감옥에 가는 것은 하나의 문제였다. 하지만 미나의 용서 없이 가난과 굴욕 속에서 죽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다. 받아, 미나야. 제발 받아줘. 그는 갈라진 입술로 속삭였다. 30번째 시도 만에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미나야, 나야, 진우,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진우는 서둘러 말했다. 그의 눈물이 커피 얼룩 가득한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나 지금 부두에 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는데 울고 계셔. 제발 그 집은 부수지 말아줘. 어머니가 거기서 살게 해줘. 날 감옥에 보내도 좋아. 내 돈 다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제발 어머니가 아들이 노숙자가 된 모습을 보게 하지는 말아줘. 전화기 저편에서 아주 차분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미나의 목소리는 마치 생애 가장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아주 맑게 들렸다. 어머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세요, 이진우 씨. 미나가 짧게 대답했다.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너랑 같이 있다고? 어젯밤 경찰이 지키고 있는 집문 앞에서 어머님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계신 걸 알고 제가 모셔왔어요. 지금은 제 새 집에 계세요. 식사도 잘하셨고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세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영상을 보셨죠?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미나는 말을 멈추고 고통이 진우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 시간을 주었다. 어머님은 너처럼 파렴치한 남자를 낳았다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진우의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널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게. 내 하인이 될게. 매일 내 발을 씻겨줄게. 제발 그 고소만 취하해줘.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당신이 그동안 누렸던 월 5천만 원의 수익은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에요.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숭배하는 당신을 지켜본 내 인내의 결과이기도 하죠. 당신이 김유라에게 준 돈 한 푼 한 푼은 당신이 배신한 나의 땀방울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사과하면 그 모든 게 지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잠시 미쳤었어. 미나야. 잠깐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야. 진우의 울부짖음에 포장마차에 있던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거죠. 1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아픈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운 건 계획된 범죄예요. 이진우 씨.
미나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전화 그만해요. 당신의 소중한 남은 배터리만 낭비할 뿐이니까. 곧 경찰이 당신 위치에 도착할 테니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데나 쓰세요. 미나야, 기다려, 끊지 마. 뚝. 연결이 끊어졌다. 진우는 다시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부산 지역 뉴스 앱의 알림이었다. 메인 사진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수배자 항만 지역에서 포착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진우의 얼굴이었다. 점점 뜨거워지는 햇볕 아래 진우는 경찰 순찰차 2대가 부두 지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달리고 싶었지만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동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미나를 호와 요트에 태우고 다녔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미나는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창백하게 미소 짓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가장 쓰라린 진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미나는 몸이 약해서 아팠던 게 아니었다. 미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한 남자의 삶을 지탱하는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아팠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나가 건강해지자 진짜 환자는 진우 자신이 되었다. 진우는 휴대폰을 부두 아래 더러운 바닷물 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포기했다. 경찰들이 그를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두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체포를 구경하는 군중 속에서 그는 멀리 서서 원망도 남은 사랑 한 조각도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미나의 환영을 본 것 같았다. 북한 부두에서의 소동이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지 3개월이 흘렀다. 차갑고 축축한 쇠창살 뒤에서 진우는 좁은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값비싼 헤어 제품으로 항상 단정했던 그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지고 짧게 깎여 있었다. 그의 옷은 거친 주황색 죄수복뿐이었다. 더 이상 고급 향수는 없었고 땀 냄새와 코를 찌르는 바닥 세정제 냄새뿐이었다. 감옥에서의 매일은 그의 자존심의 지옥과 같았다. 항상 대접받던 그는 이제 변변찮은 식사를 위해 줄을 서야 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그가 느끼는 공허함이었다. 그가 숭배하고 훔친 자산을 안겨주었던 유라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 수감자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식에 따르면 유라는 자신의 명품들이 범죄 수익은닉 혐의의 증거물로 국가에 압수된 후 부산을 떠났다고 했다. 그날 아침 교도관이 그의 감방 쇠창살을 두드렸다. 이진우, 면회 왔다. 시간은 10분이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미나일까? 미나가 마침내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하러 온 것일까? 희망에 부풀어 그는 두꺼운 유리로 막힌 면회실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미나가 아니라 훨씬 더 늙고 연약해 보이는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진우는 통화 수화기를 들며 속삭였다. 어머니는 되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엄마는 작별 인사하려고 왔다. 오늘 시골로 내려갈 거다. 미나가 모든 걸 준비해줬어. 시골에 작고 아늑한 집도 사주고 엄마 평생 생활비도 다 보장해주겠다고 하더구나.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미나가 아직도 어머니를? 착한 아이야. 진우야, 네가 그 아이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았을 때도 며느리로서 내게 해야 할 도리는 잊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내게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더 이상 널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에게 너는 그저 인생에 잠시 머물렀던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널 용서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어머니, 제발 제가 후회한다고 전해주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고요. 진우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물이 유리 칸막이를 적셨다. 너무 늦었어, 아가. 미나는 이제 부산에 없단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아이를 봤어. 회사가 해외로 크게 사업을 확장했다더구나. 이제는 아픔과 싸우면서 맨손으로 사업 제국을 건설한 영감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단다.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이제 저 높은 곳에 있단다, 진우야. 반면에 너는 네가 직접 판 구덩이에 묻혀버렸고 면회가 끝난 후 진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감방 바닥에 버려진 낡은 신문 조각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자카르타에 있는 새 건물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미나의 큰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와 활력으로 빛났고 아주 행복해 보였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미나, 상처를 힘으로 바꾸다 병실에서 디지털 경제의 정상까지. 진우는 미나를 내쫓던 그 밤에 자신이 뱉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골골대는 아내 같으니 이 시간부로 우리 이혼이야. 이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미나는 그때 정말 아팠지만 그녀는 잘못된 남자에 대한 충성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아팠던 것이다. 그 짐을 벗어 던지자마자 미나는 새로운 날개를 얻은 듯 높이 날아올랐다. 반면에 뒤에서 받쳐주던 미나가 없어진 진우는 결국 아무 능력도 없는 텅 빈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성공은 아내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 멀리서 교도소 담장방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가 아직 해운대 해변에서 미나의 손을 잡고 노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 기억은 이제 그에게 영원한 고문이 되었다. 미나는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했다. 욕설이나 폭력이 아니라 진우 같은 남자를 잃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하고 행복해졌는지를 그가 보게 함으로써 진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감방의 정적 속에서 그는 이제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존엄성, 가족, 그리고 그가 기댔어야 할 여인까지. 드라마는 끝났다. 여왕은 자신의 왕좌로 돌아갔다. 그리고 배신자는 이제 결코 끝을 찾을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 넓은 부산의 하늘 아래 미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반면에 진우에게는 시간은 고요한 쇠창살 뒤에서 멈춘 듯 했다.